한양의 북쪽 북악산의 서늘한 기운이 담장을 넘어오는 곳에 남양 홍씨 가문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공기를 머금은 그곳은 권세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가장 구석진 방에는 14살 소녀 홍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시피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이 좁은 곳이 네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어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홍씨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첩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설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홍의동이었지만 홍씨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보다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 높은 산처럼 여겼습니다. 마당 저편에서는 정실 부인의 소생인 오라버니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홍씨에게 부러움이자 동시에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서자들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딸인 홍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문가로 시집가 당당한 안주인이 되는 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좁은 유리병 속에 갇힌 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향기는 머금고 있으나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바람조차 마음대로 맞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고 가끔씩 들리는 까치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정말 세상은 왜 이리도 넓으면서 내게는 이토록 좁은 것일까?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애써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14살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기 1470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매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홍씨에게 그 봄은 이별의 계절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간택의 명소식이 들려왔고 홍씨는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양반과 규수라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종들의 호의를 받으며 입궐했겠지만 홍씨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궐문을 향했습니다. 세자 시절의 성종이 그녀의 총명함과 복스러운 기운을 눈여겨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후궁의 지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궁녀의 신분으로 성벽을 넘었습니다. 궐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가 평생을 보낸 집과의 작별이자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입궐 첫날, 홍씨는 끝도 없이 펼쳐진 궁궐의 회랑을 걸었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앞서가는 선배 궁녀의 발꿈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저기 좀 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라고.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홍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분에 따라 숨쉬는 공기의 무게조차 다른 곳임을 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밖에서 큰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허들의 실을 거두는 수많은 그림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되 마음만큼은 저 하늘의 달처럼 고고하게 머물리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궁궐의 하루는 길고도 엄격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홍씨는 일어나 물을 깃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어졌고 살갗은 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 또한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편을 가르고 시기할 때 홍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고요했고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 왕의 행차가 멀리서 보일 때면 그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화려한 황금색 가마가 지나가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수많은 호위병의 발소리, 그 소란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꽃이었으나 이름이 없었고 사람이었으나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홍 씨는 서현청 뒷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내려앉아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나누어 주는구나. 그녀는 손을 뻗어 달빛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홍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 씨가 궐에 들어와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긴 기다림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그날 이후로 더욱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움이 더 깊은 향기를 낸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열었습니다. 궐 안의 수만 가지 이야기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는 승은을 입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고 누구는 모함을 받아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홍 씨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는 속도 없나 봐. 저렇게 묵묵히 일만 하니 말이야. 주변의 비아냥거림도 그녀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이름의 형벌을 보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줄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어느덧 소녀의 얼굴에는 앳된 티가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그저 일 잘하는 홍 씨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가 모르는 사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 끝에 우연처럼 혹은 필연처럼 그녀가 서 있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여전히 새벽이 오기 전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깎아나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자신을 비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국 홍 씨의 인생은 궐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과 같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녀는 가장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이름 모를 생명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5세기 조선 한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홍 씨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꽃봉고리가 하나 맺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궐 안에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더 이상 귀한 집 아가씨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훈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넓은 궁궐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궁궐은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홍 씨의 작은 실루엣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뒷모습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위대한 어머니의 시작이었음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청가한 소리가 온 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궐 안의 깊은 우물처럼 소리 없이 고여갔습니다. 홍씨가 머무는 작은 처소의 창개는 어느덧 몇 번의 계절이 피고 졌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날 매미 소리가 찌르르 울려 퍼지는 정오의 정적 속에서 왕의 발걸음이 그녀의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소매가 문지방을 넘을 때 홍씨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대의 눈동자가 유난히 맑구나. 성종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름 없는 궁녀였던 그녀의 삶은 거대한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들떠 마음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고 궐 안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 머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언제든 자신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씨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나, 아기씨가 참으로 의젓하시네요. 나인들의 칭찬 뒤에는 언제나 가시돋친 속삭임이 따랐습니다. 그래봐야 서출이지 대군 소리는 평생 못 들을 텐데. 홍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괜찮단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든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화려한 비단옷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높은 곳을 우러러보며 신세 타령을 하기보다는 발밑에 작은 풀꽃을 보며 감사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마다 홍씨의 처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려 10번이나 상고를 겪으며 7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궐 안 사람들은 그녀를 다산의 복을 타고난 여인이라 부르며 시기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오르면 홍씨는 직접 찬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셨습니다. 의관들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프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녀의 기도는 늘 간절하고 낮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꾸미기보다 아이들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어머니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성종 역시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성종은 가끔 홍씨의 처소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시름을 잊었습니다. 수계, 그대는 어찌하여 늘 변함이 없는가? 왕의 질문에 홍씨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대군이라 불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왕에게 토로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의 법도를 지키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왕은 그런 홍씨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낼 때 사돈 집안에 특별히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비록 서출이나 그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지극히 공손하니 부디 아껴달라. 그것은 왕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존중이었습니다. 홍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홀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궐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와의 시퍼런 칼날은 홍씨의 가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맏아들인 봉강군이 모함에 휘말렸을 때 홍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좋니? 정말 어쩌면 좋아.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자식을 살려달라는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홍씨 본인 또한 신분이 격하되고 궐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아이들이 남긴 작은 옷가지를 매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홍 씨는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얘들아, 겁내지 마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란다. 그녀는 남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이름 없는 후궁으로 잊힐지언정 아이들의 목숨만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내놓고 가장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어 분노의 화살이 비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그녀와 아이들은 질긴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한 힘이었고 수십 년간 인내하며 길러온 내면의 근력이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지만 홍 씨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소리내어 말하기보다 가슴 깊이 묻어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진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한 조각 꿈 같구나. 그녀는 가끔 창밖에 지는 꽃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시간만큼 아이들은 마음의 키가 자랐습니다. 비록 왕실의 서자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짧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권력은 짧고 사랑은 길다는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홍 씨는 처소 주변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풀벌레들의 합창, 그리고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달빛,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을 향한 숭고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인생에도 조금씩 다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 씨는 거울 앞에 앉아 흰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여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괴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만든 깊은 골이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처녀 시절 궐에 들어올 때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궐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어둠을 끝내는 여명의 소리였습니다. 홍 씨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기나긴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궐의 공기가 다시금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홍 씨는 처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그 따스한 햇볕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증명해 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달빛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따스한 위로를 건넸습니다.